인천의 오래된 주택가, 바닷바람이 습관처럼 스며드는 낡은 골목 끝에 윤순자 씨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벽지가 벗겨지고 창틀이 삐걱거리는 작은 단층 주택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 두 자녀는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고 연락도 점점 뜸해졌다. 하루의 대부분을 라디오 소리에 의지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 윤순자 씨는 오래된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낯선 리듬, 낯선 시간.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준서라고 합니다. 인천시 복지센터에서 파견된 요양보호사예요. 윤순자 어르신 댁 맞으시죠?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젊고 단정했다.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말투였다. 문을 살짝 열자 말끔한 셔츠에 이름표를 단 청년이 서 있었다. 생각보다 나이가 어렸다. 29에서 30 즈음으로 보였다. 아이고,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나보다 나이 많은 아주머니일 줄 알았는데 젊은 총각이네.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불편하시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한 달 동안 주 3회 방문 예정입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빠르게 실내를 훑었지만 시선에는 판단이 없었다. 단지 구조와 생활 환경을 파악하려는 듯한 실용적인 움직임뿐이었다. 우선 청소부터 조금 할게요. 어르신은 편히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내가 천천히 하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도와드리는 날이니까요. 앉으셔서 쉬세요. 그 말에 윤순자 씨는 거실 구석 의자에 앉았다. 청년은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고 곧 먼지 쌓인 창틀까지 정리했다. 그는 주방까지 돌아다니며 음식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약통도 챙겨 살폈다. 혹시 혈압 측정기 있으세요? 예전에 쓰던 건 고장 났어요. 그럼 센터에서 새로 지원 요청드릴게요. 그의 손놀림은 익숙했고 말투는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순자는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어쩐지 오랜만에 집안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총각은 어쩌다 이런 일 하게 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사무직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로 외할머니랑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어르신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덧붙였다. 병원에서 일하다가 지쳐서 그만두고 지금은 복지센터 쪽 일하고 있어요. 몸은 좀 고되지만 마음은 덜 피곤하달까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왠지 가슴에 와닿았다. 평생을 가르치며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나이가 들고 혼자가 되자 누구 하나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삶에 이 청년이 불쑥 들어온 것이다. 그날 이후 준서는 매주 월, 수, 워, 금 아침마다 순자 씨의 집을 방문했다. 처음엔 단순히 위생관리, 약 챙기기, 말벗이었지만 조금씩 그 시간은 다른 무언가로 채워졌다. 어느 날은 함께 반찬을 만들었고 또 어느 날은 라디오를 같이 들으며 예전 노래 이야기를 나눴다. 이 노래 아세요? 이미자 씨 목소리 참 곱죠. 어릴 땐 몰랐는데 요즘은 그런 정서가 좋아요. 들으면 괜히 눈물이 나요.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점점 길어졌다.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모두에게 하루가 조금은 덜 외로워졌다. 하루는 순자 씨가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평소보다 밝은 색 카디건을 꺼내 입었다. 오늘은 무슨 날이세요? 글쎄, 별일은 없는데 그냥 나이 들어도 단정히 하고 살아야지. 그치요? 준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단지 예의 바른 젊은 남성의 눈빛만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따뜻함과 묘한 설렘이 숨어 있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다.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적었다. 낯선 사람과 낯선 시간이 익숙해지고 있다. 내 삶에 다시 봄이 오려는 걸까? 10월의 끝자락, 인천의 바람은 한층 더 차가워졌다. 윤순자 씨는 이불을 껴안은 채 아침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찬 공기 사이로 그녀는 문득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수요일이지. 준서 오는 날이네. 그녀는 조용히 이불에서 나와 느릿하게 부엌으로 향했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며 오래된 라디오를 켰다. 익숙한 클래식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그녀는 차분하게 잔을 닦았다. 전에는 이런 아침이 무의미하고 무덤 같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르다. 누군가가 올 것을 기다리는 아침은 그 자체로 온기가 있다. 정각 10시, 현관문 너머로 익숙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은 채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윤 어르신. 오늘은 좀 쌀쌀하네요. 그러게요. 바람이 매섭더라고. 감기 조심해야지. 한준서는 들어오며 손을 털었다. 손등이 꽤나 차가웠다. 순자 씨는 부엌으로 가서 미리 끓여둔 생강차를 컵에 담았다. 이거 마셔요. 몸 데워야지.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그는 컵을 받으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따뜻한 차를 마시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잠깐의 고요가 흘렀다. 그러나 그것은 어색함이 아닌 편안한 정적이었다. 꼭 말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 단단한 침묵 속에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청소를 마치고 약 복용 시간 확인까지 끝낸 뒤 준서는 거실에 앉았다. 순자 씨는 따로 해둔 김치전을 꺼내 접시에 담았다. 조금이라도 먹고 가요. 혼자 먹기엔 아깝거든. 이렇게 챙겨주시면 버릇 나빠지는데요. 그래도 먹어요. 나도 누군가랑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서. 두 사람은 말없이 김치전을 나누어 먹었다. 입안 가득 매콤한 맛이 퍼지고 창밖으로는 늦가을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식사 후 준서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이거 사실 저만의 기록장이에요. 어르신들 만나며 느꼈던 것들을 가끔 메모하거든요. 내 얘기도 있나? 당연히요. 제일 많이요. 그는 조심스럽게 한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순자 어르신, 조용하지만 따뜻하다. 매번 정돈된 집, 작은 화분. 외로움 속에서 무너지는 대신 단단해지는 사람. 순자 씨는 그 글을 천천히 읽었다. 감정이 모굴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책장을 덮으며 천천히 말했다. 고맙네. 누군가 내 삶을 이렇게 기억해주는 것도 오랜만이야. 준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단순히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그리고 지금은 그의 하루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었다. 며칠 후 금요일, 그는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다. 문을 열자 순자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했다. 무슨 일 있었나? 아, 병원에서 어르신 하나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 이송 도와드렸어요. 조금 정신없었네요. 그녀는 말없이 따뜻한 물수건을 건넸다. 손부터 씻어요. 마음이 급하면 몸이 먼저 무너져. 그 말에 준서는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속엔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텔레비전을 함께 보았다.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이었고 배경은 80년대 서울. 화면 속에서 젊은 연인들이 공중전화 부스를 사이에 두고 울고 있었다. 저 땐 다 저랬지. 기다림이 사랑이던 시절. 지금은 다 빠르죠. 고백도, 이별도, 회복도. 그래서 오래가는 게 더 귀한 거야. 순자 씨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준서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세월을 버틴 얼굴, 잔주름과 그 너머의 이야기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지나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기도 했다. 밤이 깊어지고 그가 집을 나설 시간이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센터에서 야외활동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는 건데 같이 가보실래요? 순자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나도 바람 좀 쐬야겠네. 그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피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한 동의 이상의 의미였다. 그건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겠다는 작은 약속, 그리고 함께 시간을 쌓아가겠다는 조용한 결심이었다. 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집안, 순자 씨는 거울 앞에 다시 섰다. 손등의 주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 아직 사람을 기다릴 수 있었구나. 그 주 월요일 아침, 인천의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가볍게 불었다. 윤순자 씨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 골목을 쓸고 지나가는 빗자루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나는 된장국 냄새.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오늘은 어딘가 특별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평소엔 무심히 넘기던 시간들이 오늘은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옷장 안을 열고 가장 깔끔한 회색 카디건과 밝은 톤의 스카프를 꺼내 들었다.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화장이지만 오늘은 입술에 연한 핑크 립스틱을 한번 스쳐보았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어쩌면 오래전에 윤순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전 10시, 정확하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한준서가 웃는 얼굴로 서 있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한 복장이 눈에 띄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윤 어르신. 오늘은 진짜 가을답네요. 날씨가 참 좋아. 그들은 함께 복지센터에서 준비한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몇몇 다른 어르신들도 이미 도착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과 간호사들이 체조를 준비하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요. 이런 것도 오랜만이라 긴장되네. 순자 씨는 다른 노인들 틈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곁에 준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었다. 스트레칭이 끝난 후 둘은 공원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나뭇잎은 이미 단풍이 져 있었고 바닥엔 낙엽이 쌓여 발끝에 바스락거렸다. 여기 예전에 자주 오셨나요? 글쎄, 젊었을 땐 남편이랑 한 번쯤 왔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다시 걸을 줄은 몰랐지. 그녀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다. 지금은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준서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다. 그 순간 뭔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찌릿하게 일렁였다. 오랫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감정. 설렘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스카프 끝을 매만졌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준서 씨, 나는 요즘 가끔 겁이 나요. 무엇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을 기대하고 있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 내가 너무 늙었다는 사실을 잡고 있게 되니까. 준서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녀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어르신, 나이는 숫자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업무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르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따뜻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잘못된 건가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눈을 돌려 저 멀리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한 아이가 부모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주름지고 푸석하고 나이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손. 그 손을 누군가 잡아준다는 것이 이렇게 흔들릴 일이었을까. 그날 산책이 끝나고 준서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현관 앞에 서서 그는 말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과 걸었던 길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도.
오늘 하루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그는 가볍게 인사하고 돌아섰다. 그녀는 문을 닫지 않고 그의 뒷모습이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집 안 순자 씨는 방 안 깊숙이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흑백 사진 몇 장과 오래전 쓰던 일기장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기장을 펴고 오늘의 날짜를 적었다. 어느 가을날 누군가와 다시 걷게 될 줄 몰랐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나는 조금 떨렸다. 감정이란 건 나이 들면 멈추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아직도 심장이 움직인다. 가을은 깊어졌고 해가 짧아졌다. 윤순자 씨의 집 앞 골목길에는 붉은 단풍잎이 바람에 쓸려다녔다. 어느 날 아침 순자 씨는 작은 화분을 돌보며 라디오를 켜두고 있었다.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문득 바깥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요즘 그 집의 젊은 남자가 자주 들락날락하더라고. 그러게. 요양보호사라던데 아무리 그래도 매번 그렇게 오래 머무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혹시 뭔가 노리는 거 아냐? 외로우신 분 같던데. 익숙한 목소리였다. 옆집 아주머니와 슈퍼 주인의 말이었다. 순자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물뿌리개를 멈췄다.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었다. 입꼬리에 스미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녀는 모른 척하려 했다. 세상은 늘 말이 많고 사람들은 남의 일에 쉽게 목소리를 얻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말들은 너무도 직접적이었고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다. 며칠 뒤 딸 윤지원에게서 국제전화가 걸려왔다. 미국에서 연락이 오는 건 드문 일이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뭐 그냥 그렇지.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한국 친구한테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가 요즘 젊은 남자랑 같이 있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자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넘기려 했다. 무슨 소문인지 몰라도 요양보호사가 가끔 와서 도와주는 거야. 젊은 친구인데 참 예의도 바르고 착해. 그래도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솔직히 좀 이상해요. 엄마, 조심하셔야 해요.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딸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선 긋기가 있었다. 엄마가 그럴 리 없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보는 눈빛이 말 사이사이에 스며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순자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그저 허공을 바라보았다. 바람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모터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모든 소음이 너무 크게 느껴졌다. 그리고 다음 날 준서가 찾아왔다. 그는 여느 때처럼 밝은 얼굴로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그녀는 미묘하게 표정을 감췄다.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도 이전처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어제 딸아이랑 통화했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어서.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하셨던 건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이 어색하게 길어졌다. 요즘 동네에서 수군대는 소리 들려요. 저도 들었어요. 사실 저 복지센터에서도 한번 불려가서 주의받았어요. 그는 담담히 말했지만 눈빛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께 피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필요하다면 방문 횟수를 줄이거나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두려움을 느꼈다. 이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가 돌아서고 그 뒷모습조차 더는 보지 못하게 될까봐 무서웠다.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잠깐 흔들린 것뿐이야. 순자 씨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그녀는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늦게야 알아차렸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가슴이 떨릴 수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위로였고 때로는 짐처럼 느껴졌다. 준서는 조용히 일어나 그녀의 앞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는 이 시간이 진심으로 소중해요.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기다려지는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흔들리신다면 저도 같이 흔들릴 거예요.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계산도, 위로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진심만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이 관계를, 이 시간들을 지키고 싶다고. 그날 저녁, 그녀는 일기장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사람들의 말은 바람처럼 흔들리지만 내 마음은 더 오래 남는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다시 살아간다는 증거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한준서는 윤순자 씨의 집에 오지 않았다. 원래대로라면 월요일 오전에 와야 했지만 그날은 조용히 지나갔다. 수요일도 금요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일부러 무심한 척 라디오 볼륨을 높였고 바깥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끊임없이 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더 현실처럼 다가오자 집안은 다시 이전의 고요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평온이 아니었다. 차가운 공기, 식지 않은 밥상, 라디오 속 무미건조한 뉴스까지 모든 것이 비어 보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그 빈자리를 뚜렷하게 본다는 걸. 토요일 오후, 해가 기울 무렵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준서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현관에 섰고 눈빛은 어딘가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늦었죠. 연락도 없이 안 와서 죄송해요. 괜찮아. 바빴을 테지. 그녀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가볍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거 저희 엄마가 해주신 반찬이에요. 돼지 불고기랑 멸치볶음. 어르신 생각나서 좀 담아왔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말했다. 요즘 생각이 많았어요. 어르신이 괜찮으실까? 내가 너무 무례했던 건 아닐까? 복지센터에서도 말을 듣고 나니까 더 조심스러워졌고요. 그녀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며 말했다. 준서 씨, 나도 그랬어요. 내가 괜한 기대를 했나? 이 나이에 어리석다고 자책도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냄비에서 돼지불고기의 달달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왜 미안해하고 있지? 그냥 누군가 기다리고 같이 밥 먹고 말 나누는 게 죄인가?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이내 식탁 위에 그릇을 놓으며 말했다. 오늘 같이 밥 먹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나이도 직업도 다 잠시 잊고. 그들은 마주 앉았다. 작고 오래된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은 소박했지만 그 무엇보다 풍성하게 느껴졌다. 밥을 뜨는 손질이 조심스럽고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색하게 울렸다. 하지만 이내 그 어색함은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온기가 식탁 위를 덮었다. 준서 씨, 엄마 손에서 자랐다고 했죠? 아니요. 사실은 외할머니요. 부모님은 제가 3살 때 이혼하셨어요. 그 뒤로 외할머니랑 둘이 살았죠.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끝을 이어갔다. 할머니는 늘 조용하셨어요. 많이 표현하시진 않았지만 새벽에 김치찌개 끓이시는 냄새, 내 교복 다리던 다리미 소리. 그런 게 전부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는 숟가락을 놓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르신과 있으면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데 또 다르기도 해요. 어르신은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조용히 공감해 주시잖아요. 그것만으로 큰 위로가 돼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래요. 누군가가 내 말에 귀 기울여준다는 게 살아있는 느낌을 줘요. 예전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기다릴 무언가가 있다는 게 감사해요. 식사가 끝난 뒤 그는 식탁을 정리했고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섰다. 선생님, 우리 그냥 계속 이렇게 지내면 안 될까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관계 말고 우리만의 방식으로요. 그래요. 나도 그걸 원했어요. 다만 겁이 났던 거지.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다. 준서 씨, 내일 일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함께여서 다행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다른 어떤 고백보다 진심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일기장을 꺼냈다. 작은 식탁, 두 사람. 말보다 마음이 오간 저녁. 사람은 사람을 통해 다시 살아난다. 오늘은 살아있음이 감사한 하루였다. 따뜻했던 저녁 식사 이후 몇 주가 평온하게 흘렀다. 윤순자 씨와 한준서는 주 2회 정도 만남을 이어갔고 그 만남은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때로는 함께 동네 마트에 가고 가끔은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래된 노래를 나누기도 했다. 추운 날엔 집에서 국을 끓여 함께 먹었고 따뜻한 날엔 마당에 작은 의자를 놓고 햇빛을 쬐었다. 서로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고 말이 오가면 더없이 편안했다. 어느새 서로의 하루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센터에서 소규모 문화행사를 열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와 함께 봉사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였다. 순자 씨는 준서의 권유로 간단한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행사 말미 주민 중 한 명이 가져온 기타에 맞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어느 순간 누군가 순자 씨와 준서에게 한 곡 함께 해보라고 권유했다.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이내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동백 아가씨의 멜로디에 맞춰 박자를 맞췄다. 조심스럽게 눈을 맞추며 가볍게 박수를 치고 리듬에 몸을 맡겼다. 무대라고 하기엔 소박했고 그저 함께 웃고 노래하는 순간이었다. 그 장면을 누군가 휴대폰으로 찍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귀여운 커플이네요 라는 멘트와 함께 영상을 올렸다. 처음엔 소소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이 영상은 예상 밖의 반응을 일으켰다. 72세 할머니와 30세 요양보호사의 의외의 관계? 할머니와 요양사, 그 이상의 감정인가? 진심일까? 아니면 이용당하는 걸까? 댓글은 빠르게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어떤 이는 사람 냄새나고 좋다며 응원했지만 더 많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감정적 착취다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며칠 후 복지센터에서 준서에게 긴급 호출이 들어왔다. 한준서 씨,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에 대해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대상자의 관계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다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까? 보호자와 보호 대상 간의 선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그 자리에서 준서는 공식적인 주의 조치를 받았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파견 업무를 잠정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되묻고 또 되물었다. 어르신과 함께 웃고 함께 걸었던 시간들이 이상한 감정으로 왜곡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윤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휴대폰만 쥐고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그는 직접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다. 문이 열리고 그녀의 얼굴이 보이자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무슨 일이야? 어제도 안 오고. 영상이 퍼졌어요. 우리가 행사에서 같이 노래한 거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말들이 많아요. 센터에서 잠시 업무 중단하래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지도 울지도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잠시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다. 내가 괜찮다고 해도 세상이 괜찮다고 해주질 않네. 그 말은 그 어떤 위로보다 묵직했다. 그녀는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오래 견뎌왔고 이제 막 다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세상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당장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도망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이대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긴 싫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고맙다. 나도 지금껏 말은 안 했지만 그저 고마운 게 아니었어.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말 대신 그저 손끝이 그의 손등을 가볍게 스쳤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일기장을 덮고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았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마음 어딘가엔 여전히 작고 조심스러운 불씨 하나가 살아있었다. 영상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한준서는 평소처럼 윤순자 씨의 집을 찾았다. 그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시간을 견뎌냈지만 그날만큼은 어딘가 공기가 달랐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는 미묘한 낌새를 느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 커튼은 닫혀 있었다. 몇 번의 노크와 초인종 소리에도 대답이 없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수신음은 같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설마. 그는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고 바로 옆집 아주머니가 현관 앞을 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아주머니, 혹시 윤 어르신 보셨어요? 어제 이삿짐 차가 왔었어요. 뭘 싸서 챙기던데 어디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에 준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곧장 센터로 전화를 걸었고 담당 사회복지사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다. 윤순자 어르신이요? 며칠 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셨어요.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소규모 요양원으로 전원 원하신다고요. 아마 지금쯤 도착하셨을 겁니다. 그는 말을 잃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천천히 바닥에 떨어졌다.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떠난 것이었다. 작별 인사도 메모도 남기지 않고.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분명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시간들, 작고 소중했던 일상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조용한 다짐들. 그 모든 것이 갑작스레 사라진 듯한 허무함이 그를 짓눌렀다. 다음 날 새벽, 그는 가방 하나만 챙겨 인천역으로 향했다. KTX를 타고 정읍으로 내려가면서도 그는 여러 번 주저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뿐이었다. 그냥 봐야겠어. 그냥 얼굴만이라도. 정읍역에 도착한 그는 곧장 택시를 타고 작은 시골길을 따라 요양원으로 향했다. 1시간 가까이 달려 도착한 그곳은 조용하고 정돈된 곳이었다. 건물 벽에는 담쟁이 넝쿨이 무성했고 마당엔 해바라기 몇 송이가 가을 햇살을 맞고 있었다. 입구에서 그는 간호사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서울에서 왔고요. 윤순자 어르신을 뵙고 싶어요. 가족은 아니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시 망설이던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문객은 제한돼 있지만 어르신이 괜찮다고 하시면 잠깐 뵐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마당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손끝은 차가웠다. 그리고 마침내 간호사가 나타났다. 따라오세요. 어르신께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는 복도를 따라 조심스레 걸었다. 그리고 한방의 문 앞에 섰을 때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문이 열리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왔구나. 침대 옆 의자에 앉은 윤순자 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눈 밑에는 피곤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머리는 조금 더 휘어졌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선명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나셨어요? 그게 나로선 최선이었어. 준서 씨,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주변의 시선, 센터의 압박, 그리고 그 영상. 다 당신에게만 상처로 남는 게 아닐까 싶었어.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 그게 더 아팠어요.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요. 기다릴 수 있었는데 포기한 줄 알았어요.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포기한 게 아니라 놓아주고 싶었던 거야. 당신 인생은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준서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말라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다. 놓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비난도, 오해도, 이젠 버틸 수 있어요. 그저 함께 있고 싶어요.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해요. 순자 씨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오래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럼 이번엔 나도 놓지 않을게. 그 순간 방 안은 조용했지만 깊은 울림으로 가득했다. 이별도, 재회도, 두려움도 다 감싸안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정읍 요양원에서의 재회 이후 윤순자와 한준서는 무언의 합의처럼 새로운 방식을 선택했다. 둘은 함께 있기로 했지만 어떤 공식적인 형태도 갖추지 않기로 했다. 누구의 연인도 가족도 아닌 그저 서로를 지키는 사람으로 남기로 한 것이다. 요양원 측과 협의 끝에 순자 씨는 몇 주 후 퇴소해 전주 근교에 있는 조용한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다행히 센터에서 소속을 옮긴 준서도 전주 지역복지병원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평일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주말과 저녁에는 순자 씨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의 일상은 단순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지어 먹고 라디오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같은 책을 넘기기도 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연인이라 부를지도 몰랐지만 그들에겐 그런 말이 필요 없었다. 어느 늦은 오후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다. 해질녘의 노을이 붉게 퍼지고 바람이 느리게 불었다. 준서 씨. 네. 이렇게 사는 게 누군가 보기엔 이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요즘이 참 좋아요. 말수가 줄고 몸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하루가 기대돼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예전엔 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요즘은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순자 씨는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늘 그렇듯 가벼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가끔은 불안해요.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당신 혼자 남겨질까봐. 그 말에 준서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어떻게 혼자 있어도 괜찮을지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있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부담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되는 관계였다. 며칠 후 근처 공원에서 벚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산책하던 중 지나가던 중년 부부가 둘을 향해 쑥덕거렸다. 저 사람들 봤어? 저렇게 나이 차이 나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거 이상하지 않아? 요즘은 별사람 다 있지 뭐. 그 소리에 순자 씨는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준서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듣지 말아요. 세상은 언제나 말이 많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이미 그녀는 많은 걸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더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다. 그날 밤 준서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금속으로 된 얇은 팔찌 2개가 들어있었다. 무광의 은빛, 아무런 문구도 없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이거 반지 대신이에요. 결혼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다는 작은 표식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팔찌를 손목에 걸었다. 작고 가벼운 그것이 지금까지 어떤 장식보다 무겁게 다가왔다. 고마워. 이 나이에 이런 걸 받아볼 줄 몰랐네. 그 나이가 어때서요?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일지도 모르는데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의 말은 늘 단순하지만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매일을 나누었다. 특별한 날이 없었지만 평범한 날들이 특별해졌다. 눈이 오는 날엔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국을 끓였고 비 오는 날엔 오래된 우산을 쓰고 가까운 가게까지 걸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존재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으로, 어떤 이들은 수군거림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시선에 부끄럽지 않은 관계였기에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잠들기 전 그에게 말했다. 나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어요. 누구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 둘만 알고 있으면 되는 사랑.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 손은 작고 주름졌지만 그의 손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날 밤 그는 자기 침대에 누워 일기장을 펼쳤다. 이름 없는 사랑. 서로를 부르지 않아도 매일 찾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도 살아있어줘서 고맙고 내일도 함께 있기를 바라게 만드는 사람.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다. 전주의 골목길에는 얼음이 어는 날이 많아졌고 바람은 매섭게 얼굴을 때렸다. 윤순자 씨는 최근 들어 자주 기침을 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가슴이 답답했고 밤에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노화라 여기고 지나쳤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한준서는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작아진 목소리, 줄어든 식사량, 자주 앉아 쉬는 모습. 그는 조용히 병원 진료를 예약했다. 진료 결과 순자 씨의 심장이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급한 병은 아니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급성으로 악화될 수 있는 상태였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그녀는 준서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이 나이에 건강하길 바라는 게 어쩌면 욕심이겠지. 욕심 아니에요. 더 살아도 되잖아요. 더 웃고 더 같이 있어도 되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안에는 무거운 수긍이 담겨 있었다. 사람은 언젠가 아프고 언젠가 떠나게 된다는 것을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떠남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더 두렵고 더 아팠다. 며칠 뒤 순자 씨는 준서가 일하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노트를 꺼내고 조심스럽게 몇 줄을 적었다. 그 종이를 접어 가방 안에 넣은 채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선생님, 오늘 병원 오셨어요? 응, 잠깐 들렀다 왔어. 그녀는 따뜻한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요즘 생각이 많아졌어. 만약 내가 먼저 떠나면 너는 나 없이도 괜찮을까?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직 괜찮잖아요. 아직 함께잖아요. 그래, 함께지. 그래서 말이야. 내가 나 없이도 괜찮을 수 있도록 나도 준비하고 싶어. 그리고 너도. 그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아직은 먼 일 같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예전보다 조금 더 가늘고 약해져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건넸다. 지금은 읽지 마. 언젠가 내가 없을 때 그때 읽어줘. 그는 편지를 받아 품에 넣었다. 그 순간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오갔다. 두려움,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걸 감싸는 다짐 같은 것. 그 후로 두 사람의 하루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식사는 더 건강하게 준비했고 산책은 짧지만 규칙적으로 했다. 매일 아침이면 그녀는 직접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고 준서는 퇴근 후 조용히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이젠 거울을 보면 내가 참 작아졌다는 생각이 들어. 몸도, 얼굴도, 마음도. 저는 여전히 커요. 제 마음속의 선생님은 여전히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 말에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천천히,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그날 밤 그녀는 작은 손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 위에 날짜를 적었다. 오늘은 살아있음에 감사한 날.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누군가가 곁에 있기 때문. 며칠 후 갑작스럽게 그녀가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 한밤중 준서는 다급하게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며칠간 피로가 누적돼 면역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아직 위기는 넘겼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무도 가볍고 차가웠다. 가슴이 무너졌다.
그는 밤새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감지도 다른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그저 그녀가 다시 눈을 뜨기만을 바랐다. 그리고 해가 밝을 무렵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준서야. 네, 저 여기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또 걱정만 시키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다시 봤잖아요. 그는 손등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회복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에는 전보다 조금 더 많은 약들이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그녀가 병원에서 받아온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보너스야. 그래서 더 잘 살아야겠지.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 하루하루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바람은 부드러워졌고 햇살은 창문 틈으로 살며시 스며들었다. 윤순자 씨의 집안에는 환한 기운이 돌고 있었다. 새로 장만한 커튼은 은은한 연분홍색이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올해 처음 핀 개나리가 꽂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약을 챙겨 먹어야 했고 몸이 무겁고 숨이 차는 날도 있었지만 삶에 대한 태도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빛을 맞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한준서는 여전히 매일 퇴근 후 그녀의 집에 들렀다. 때로는 식사를 준비했고 때로는 그저 조용히 책을 함께 읽었다. 텔레비전 소리가 배경처럼 흐르고 두 사람의 숨소리와 작은 대화가 그 위에 겹쳤다.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그들은 그 평범함이야말로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순자 씨가 물었다. 준서야, 너는 나를 뭐라고 소개하니?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그냥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해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요. 연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네, 그래서 더 설명이 어려워요. 대신 마음으로 전하면 되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관계를 설명할 때 이름이나 역할로 정의하려 하지만 어떤 관계는 그 어떤 언어보다 더 깊고 복잡하다. 그들은 서로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날마다 살아내며 증명하고 있었다. 며칠 후 그들은 함께 시장에 갔다. 순자 씨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하며 머리에 스카프를 둘렀고 준서는 그녀의 팔을 살며시 잡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았다. 생선을 고르던 중 상인이 물었다. 어머님, 아드님이랑 오셨어요? 순자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의 사람이에요. 순간 준서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충분했다. 서로의 존재를 소유가 아닌 선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정직한 표현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만든 된장찌개를 먹었다. 창밖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라디오에서는 클래식이 흘러나왔다. 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예전엔 그렇게 지루했는데 지금은 그냥 기적 같아. 맞아요. 예전엔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선물 같아요.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조심스럽게 하나의 종이를 꺼냈다. 작고 단순한 계약서 같은 형태였다. 이건 뭐야? 공동명의로 전세 계약서를 바꿨어요. 정식으로 함께 산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병원에서 보호자로 서명할 수 있도록. 그녀는 말없이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는 건 나한테 너무 큰 일이야.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선생님과의 시간을 지키고 싶어요. 법적인 관계는 아닐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이에요.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 그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지켜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를 궁금해하지만 우리는 설명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매일을 살아낸다. 이름 없는 사랑, 그러나 분명한 사랑. 몇 달 후, 그녀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여전히 무거운 날도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그들은 자주 동네 산책길을 걸었고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았다. 가을이 올 무렵 두 사람은 작은 다과회를 열었다. 가까운 이웃 몇 명과 병원 동료 몇 명만 초대했다. 특별한 말은 없었다. 조용히 음식을 나누고 음악을 들었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물었다.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준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이입니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그 대답은 짧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일기장 한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적었다. 내일도 함께라면 괜찮다. 사랑은 설명보다 곁에 머무는 것이다.